현명하고 똑부러지게 거절하는 기술.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예전에는 거절하는 것 자체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바로 알았다고 했어요. 막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제일 심했어요. 동료가 부탁해 라고 하면 거의 다 들어줬으니까요. 도시락이랑 커피도 사다 주고 택배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온갖 허드렛 일을 미루더라고요. 심지어 동료 부탁 들어주느라 내 할 일을 못해서 상사한테 혼나기도 했죠. 그녀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동료들이 미워할까봐 어쩔 수 없이 꾹 참았어요. 반년 넘게 그렇게 지내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회사에 새 직원이 온 것을 계기로 처음 동료의 부탁을 거절해봤어요. 그런데 다들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더러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여태껏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동료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내 안의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답답하고 울적하게 만들었구나. 그때부터는 거절이 훨씬 쉬워졌어요. 소위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뼛속까지 침투한 이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거절이 어렵다는 점에 동감할 것이다. 최소한 좋은 사람이라면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쉽게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거절은 곧 상처라는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서양인은 자신의 감정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데 비해 동양인은 자기 감정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은 분명히 미덕이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와 판단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쓴다면 인격적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직장에서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다. 물론 남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면 잠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스스로 돕는 일이다. 그래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느껴서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을 참지 못하며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상사와 동료를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기꺼워할 만큼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려고 애쓴다. 부모나 친척의 부탁도 거절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가끔 이 모든 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심지어 마음 깊은 곳에서 좌절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다. 나는 단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일까?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을 파고들면 결국 타인의 긍정과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과 마주치게 된다. 자기 긍정 및 자기 존중의 능력이 심각히 결여된 것이다.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자기 긍정의 근거를 구하면 자연히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기 가치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타인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얻는 일시적인 가치관과 안정감에 중독되는 일종의 중독적 피약 관계에 빠지기 쉽다. 건강한 인격과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내면의 의존성과 독립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여기서 독립성은 자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존중, 긍정에서 나온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자. 혼자 걷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생긴다. 앞서 언급한 그 여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은 이기적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남을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앞선 이야기에서 그녀가 놀란 점은 용기 내어 거절했을 때 생각보다 기분이 훨씬 좋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존중하는데 그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쁘면 동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고 너무 피곤하면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부탁한 사람이 누구든지 거절해도 되었다. 또 한 가지 그녀가 놀란 점은 동료와 친구, 가족이 거절을 선선히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녀는 과거에 걱정했던 대로 외톨이가 되기는커녕 더 많은 존중과 관심을 받게 됐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이 그은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원인은 10중 8구 내가 먼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연중에 나는 경계선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남에게 준다. 그러니 수시로 경계선을 침범받을 수밖에 없다. 노라고 말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선을 자꾸 넘는다, 남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모른다, 이기적이다 라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제대로 선을 긋기는 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거절할 줄 모르는 나 자신이 가족, 친구, 동료를 응석바지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첫걸음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거절하는 방식보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대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려면 그저 부단히 연습하고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다. 사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억지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많이 양보한 탓에 고통이 극에 달하고 막다른 길에 몰리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거절할 용기를 내는 것이다. 누구든 이 정도가 되면 두 다리가 덜덜 떨리더라도 거절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평소 무골호인이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이유와 같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터지면 주변 사람에게 여태껏 마음에도 없는데 그랬냐,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그랬냐는 볼멘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일단 한번 거절해보면 내가 내 인생을 제어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거절이 생각보다 별것 아닌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음번에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또한 생각만큼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한 또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권한은 타인에게서 쟁취할 필요가 없으며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단, 거절이 남을 도와주기 싫어서 되는 핑계나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적절한 거절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과 타인에게 가장 성실해질 수 있다. 무슨 일에든 예스라고 한다면 이는 곧 스스로 구세주가 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무소불능하지도 않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적절히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마음에 충실해서 용감히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자기 행동에 제대로 책임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당당하고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현명한 거절을 위한 20가지 방법이다. 1. 너무 많은 일로 정신없이 바쁠 때. 시간이 없다고 솔직히 밝힌다. 이미 할 일이 있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 당신을 탓할 사람이 없다. 2. 부탁받은 일을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함께 일하는 사람 혹은 환경 때문일 수 있다. 그 일은 하기 싫다고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이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당장 새로운 임무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돕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도와줄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 역시 능력이다. 4.
자신이 적합한 인물이 아닐 때,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떠맡아 결국 망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부족함을 인정하는 편이 훨씬 낫다. 5. 부탁받은 일을 하는 게 즐겁지 않을 때. 인생이 고역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즐겁지 않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내가 하기 싫다는 사실을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다. 6. 일정이 전부 차 있을 때. 일정이 꽉 찼다고 솔직히 말한다. 숨 쉴 틈도 없이 바빠야만 일정이 전부 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맞춰 정한다. 7.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정신이 분산될까 걱정되는 경우. 상대를 더 잘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자신은 주의력이 분산되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주지시킨다. 8. 다른 일을 하기로 이미 정해진 상황일 경우. 다른 일이란 반드시 업무나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정한 것일 수도 있다. 자기 선택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시간은 결국 당신의 것이니까. 9. 해당 분야에 아무런 경험이 없을 경우. 도와줘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반드시 배울 필요는 없다. 상대에게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조언하고 향후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도움을 청한다면 그때 도와주겠다고 밝힌다. 10. 상대가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람은 자기 능력이 의심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대에게 심어준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위하는 일이다. 11. 자신의 개인 생활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일은 그 자체로 인생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책임질 수 있다. 12. 자기 일에 전념해야 할 때. 내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일과 관련 없는 분야의 활동, 책임 등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대체한다. 13. 스스로 자유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때로는 조금 이기적인 것도 나쁘지 않다. 남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듯 자신의 사적인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일정표에 나만의 개인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목숨 걸고 지켜라. 14.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싶을 때. 시간 제한 때문이든 능력 부족 때문이든 내가 바라는 수준의 결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면 상대 부탁을 거절해도 된다. 15. 다른 일을 돕고 싶을 경우. 거절한다고 해서 아예 돕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부탁받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먼저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이 돕고 싶은 일을 제시해도 좋다. 16.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것도 능력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17.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알 때. 나는 도울 수 없지만 적합한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단 반드시 내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 18. 직접적으로 NO라고 말한다.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해야 뒤탈이 없다. 거절이 곧 상대와의 인간관계나 우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 반드시 예의를 갖춰 정중히 거절한다. 19.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도와줄 수 있을 때. 정말 돕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고 솔직히 말한다. 상대도 기다릴 수 없다면 알아서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다. 시간이 흐른 후 도움을 준다. 20. 갑자기 급해서 처리할 일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일부를 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대개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도와주겠다고 밝힌다. 남에게 폐만 끼치지 않아도 교양인이다. 그러나 이 정도 의식도 없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를 살포하거나 전달하는 것 자체가 민폐라는 점을 알지 못한다. 민폐쟁이를 상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차라리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며 멀어지게 두는 것이다. 비록 그로 인해 무언가 책임지게 되더라도 말이다. 친절이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매우 훌륭한 품성이지만 실제 이런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그에 비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발에 차일 정도로 많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배신도 잘한다. 일종의 악순환이랄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선량함을 먹이로 던져주지 마라. 결국 바보가 되는 쪽은 자신일 테니 말이다. 100번을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100번을 잘해줘도 한 번 못해주면 즉시 낯빛이 변한다. 이런 사람에게 끝도 없이 선의를 베풀어주는 것은 오히려 잘못이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만두가게 주인이 제때 따뜻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환경미화원과 불황자들에게 사랑의 만두를 공짜로 나누어 주었다. 얼마간 선행을 계속하다가 주인이 더 이상 만두를 공짜로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간 만두를 얻어먹던 사람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나섰다.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심지어 만두 말고 돈으로 달라며 뻔뻔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가 이른바 착하고 순진한 어려운 서민들이 벌인 일이었다. 본래대로라면 마땅히 만두가게 주인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감사는커녕 이토록 악한 짓을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경제학의 한계 효용이다.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을 때는 누군가 만두 한 개만 줘도 감지덕지한다. 심지어 그를 위해 충성까지 맹세할 수 있다. 그런데 실컷 먹고 배가 부른 후에 누군가 또 만두를 준다고 해보자. 어떨까? 아마 처음처럼 고맙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느끼는 행복감은 첫 번째 만두를 먹었을 때가 가장 크며 이후의 행복지수는 포만감과 반비례에 떨어진다. 배가 부른 뒤에는 이제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왜 자꾸 만두만 주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십상이다. 그러다 손에 10여 개의 만두가 쥐어지면 고마움은 거의 사라지고 스멀스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사람들은 자선을 베푸는 줄 알지만 사실 쇼를 하려는 게 아닐까? 왜 만두만 주냐고. 내가 필요한 게 만두뿐이 아닌데 말이야.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물론 맨 처음 도움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느꼈으리라. 그러나 2번째, 3번째, 100번째로 도움을 받은 후에는 어떨까? 아마 자신이 마땅히 누릴 당연한 권리로 여긴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도움이 끊겼을 때 그처럼 분노하고 화를 낼 이유가 없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나는 아는 의사 선생님과 작가 몇 분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당시 나의 수입은 매달 2,500위안 정도였는데 베이징에서는 이 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어려울 때마다 그들에게 손을 벌렸다. 집에 돈 들어갈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아낌없이 도와준 덕에 적은 벌이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씀씀이가 커졌다. 월급은 월급대로 써버리고 돈이 떨어지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 살았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도와주던 사람들이 연달아 경제적 원조를 끊었다. 나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서 SNS와 문자 메시지로 그들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사람이라고 퍼붓고는 전부 차단해버렸다. 나중에야 당시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일례로 의사 선생님은 의료기기 회사를 창업하느라 큰돈이 드는 바람에 나를 도와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다른 작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누구는 집안에 큰 병고가 생겨서, 또 누구는 말 못할 어려움에 빠져서 남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다. 또 다른 작가도 나를 1년여간 도와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더는 도와줄 수 없게 되었다며 자신을 만나러 와주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화가 나서 거절했지만 나중에 그가 내 회사로 찾아와서 같이 몇 번 밥을 먹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그는 위장 광기질 종양 말기 판정을 받은 뒤였다. 이미 간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그는 엄청난 의료비를 써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키 174cm의 그는 45kg까지 말라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났다. 2005년 중국을 감동시킨 인물로 선정되었던 가수 총페이를 아는가? 그는 짧은 생애 동안 자선 공연 400여 회, 누적 기부액 300만 위안이라는 기록을 남겼으며 183명의 불우한 학생을 경제적으로 도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빈곤아동 학업 지원을 위한 공연에 전념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위암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의 나이 겨우 37세의 일이다. 그런데 총페이가 병을 밝히고 지원 중단을 알렸을 때 그간 도움을 받던 사람들의 반응이 가관이었다. 돈 없는 거 맞아? 공연으로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그깟 위병 치료에 얼마나 든다고 지원을 못해줘? 우리의 대학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겨우 중학교 올라가는데 이제 와서 돈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떡해요? 언제 다 나와요? 언제부터 노래에서 다시 돈 벌 수 있어요? 연예인들은 돈 쉽게 벌잖아요. 총페이가 인생의 마지막 나날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열심히 벌고 아껴서 도와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둔 그를 얼마나 냉정히 대했는지, 끝까지 손을 벌리며 돈을 요구했는지는 모두가 안다. 심지어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간 그에게 도움을 받은 것조차 부정하는 학생들이 속출했다. 이들은 어째서 분노하는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가? 알고 보면 그 배후에는 남의 도움 없이는 자기 인생조차 제대로 살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비참함과 당혹감이 있다. 그러나 뒤틀린 심리 탓에 정작 자기 자신은 용서하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여태껏 누린 이익을 잃게 됐다는 사실에만 분노할 뿐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어려움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는다. 나도 총페이가 도와줬던 학생들과 똑같았다. 똑같이 전형적인 감사의 한계 효용 체감에 늪에 빠졌고 당연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분노했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받은 후 버려진 사람이 되자 그전까지는 스스로 약자라고 여긴 적이 없었는데도 마치 엄청난 피해자가 된 느낌이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자기 나라 사람이 노예로 있는 것을 보면 돈을 주고 사서 구해와야 한다는 법이 있었다. 물론 돌아와서 관청에 보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자의 제자가 타국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자국 사람을 사서 구해오고는 관청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훌륭한 인품을 칭찬했지만 정작 공자는 그를 크게 꾸짖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너의 훌륭한 행동 때문에 결국은 아무도 노예를 구해오지 않게 될 것이다. 노예를 사온 뒤 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훌륭한 인품의 기준이 됐는데 누가 돈을 청구하겠는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는데 누가 자기 돈을 써서 노예를 구하려 하겠느냐? 공자가 말한 대로였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관청에 돈을 청구하지 않았고 노예를 구해오는 일 역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명나라에 여문이라는 공정하고 청렴한 재상이 있었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난 후 고향으로 내려가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서 그에 대해 함부로 욕설을 퍼부었다. 나중에 여재상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지만 선의를 베풀어 그의 죄를 추궁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사람이 훨씬 심각한 죄를 짓고 사형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여재상은 몹시 괴로워하며 스스로 탓했다. 자신이 인정을 베푼 바람에 오히려 그가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놓치고 마침내 죽을 죄까지 지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진즉에 합당한 벌을 받았더라면 죄를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선한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선한 마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며 수많은 작은 선의가 엄청난 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 맹목적인 선량함은 오히려 잘못일 수 있다. 옛말에 배는 적당히 부른 것이 좋고 사람은 적당히 잘해주는 편이 좋다고 했다.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선한 사람이 돼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비록 선량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음의 선한 생각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정을 들먹이며 돈 빌려 달라는 친구.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 주로 롤플레잉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면서 사귄 친구도 많은 편이다. 물론 이 친구들과는 늘 온라인으로만 교류할 뿐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 사이에는 현실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묘한 유대감과 우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친구 하나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구조 신호를 보내면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몰려가 그를 구출한다. 한창 좋았던 시절에는 상대의 체력을 채워주거나 좋은 아이템을 나눠 갖고 친구가 레벨업을 할 수 있도록 품앗이하듯 서로 게임을 도와주기도 했다. 어느 날 그중 한 친구가 당장 사고 싶은 아이템이 생겼는데 코인이 부족하다며 누가 대신 충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평소 희귀한 아이템도 선뜻 빌려주고 돈을 빌렸다가도 곧바로 갚는 친구였기 때문에 다들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누구는 200위안, 누구는 500위안, 심지어 어떤 친구는 1000위안이나 그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친구가 종적을 감춘 것이다. 더는 게임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메신저와 SNS 계정도 한꺼번에 사라졌다. 마침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가 연락해봤지만 수신 거부라는 메시지만 돌아왔다. 괜찮은 인간관계에서 제일 깔끔하게 우정을 깨는 방법을 고르라면 바로 이것이다. 돈을 빌리고 사라지면 된다. 예전에 출판업에 질린 나머지 다시는 이 업계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전직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친구의 소개를 받아 항저우의 한 회사에 비서로 취직했다. 관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베이징에서 온갖 편의를 누리다가 구석진 시골 공장, 그것도 관 짜는 공장에서 일하려니 어디 쉬었겠는가? 다행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괜찮았다. 특히 젊은 여직원들은 언니라고 부르며 스스럼 없이 먼저 다가와 주었다.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고마웠던지 나는 그들이 놀러 오기를 바라며 일부러 내 방에 대접용 과자와 간식을 마련해 두기도 했다. 첫 번째 날은 꽤 즐겁게 흘러갔다. 여직원들은 내게 낯선 현지의 풍습과 생활 방식을 친절히 알려줬고 때로는 개인적 고민이나 가정 상황 등을 털어놓았다. 어느새 나는 그들에게 친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다. 나 역시 그들과 함께하며 위로해주는 일이 즐거웠다. 또 다들 나보다 어렸기에 가끔씩 용돈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일을 계기로 상황이 바뀌었다. 어느 날 한 여직원이
내게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며 우는 소리를 했다. 평소 자기 휴대폰이 고물이라며 툴툴대던 아이였다. 그녀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신형 휴대폰을 사고 싶은데 한 달 실수령액이 겨우 1,500위안이라 먹고 사는 것만도 빠듯하다며 울상을 지었다. 그러더니 대뜸 3,000위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다. 당시 나는 그만한 돈을 써도 될 만큼 우리 사이에 신뢰가 쌓였다고 믿었기에 곧장 보내주었다.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또 다른 여직원 3명이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온 것이다. 한 명은 1,000위안, 다른 한 명은 500위안, 나머지 한 명은 300위안을 요구했다. 물론 당황스러웠지만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럴까 싶어서 입을 꾹 다물고 모두 빌려줬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갚지 않았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배실배실 웃으며 돈을 더 빌릴 수 있는지 떠보기까지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월급을 전부 붙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한 달이 흘렀고 여전히 다들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러다 3,000위안을 빌려간 아이가 또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내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전부 떼어먹힌 것이다. 언제나 좋은 사람, 늘 올바른 일을 하던 사람이 실수로 잘못하면 사람들은 곧장 혀를 차며 말한다. 몰랐는데 저 사람 별로구먼. 그런데 평소 나쁜 인간으로 각인되었던 사람이 갑자기 착한 일을 하면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었다며 다들 칭찬 일색이다. 세상 이치라는 게 그렇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선의를 베풀면 결국 악한 사람의 먹이가 되고 만다. 반대로 조금만 용기를 내어 내 것을 지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누구나 자기 차를 갖고 싶어 한다. 출퇴근할 때든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 어디를 놀러 갈 때든 차가 있으면 확실히 편하다. 그런데 큰맘 먹고 차를 살 경우 골치 아픈 문제가 뒤따른다. 주변에서 자꾸 차를 빌리려 하기 때문이다. 이 친구, 내일 차 쓸 일 있어? 없으면 좀 빌릴 수 있을까? 네 차를 이틀만 빌려줄 수 있니? 내가 어딜 급하게 가야 해서 말이야. 차를 빌리려는 이유도 다양하다. 친척집에 다녀오려고, 고객을 모셔야 해서, 공항에서 친구를 픽업하기 위해, 우리 마누라가 애를 낳아서 등등. 만약 친한 친구가 차를 빌려달라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빌려줄 텐가, 빌려주지 않을 텐가? 내 생각이지만 자신의 애마를 쉽게 빌려줄 차주는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 한 푼 두 푼 모아 어렵게 사서 평소에는 자신도 다를까봐 아껴 몰던 귀한 차가 아닌가? 만약 남에게 빌려줬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작게는 보험 문제, 크게는 범죄에 연루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명사고라도 나면 어쩔 텐가? 차를 빌려준 사람은 괜찮을까?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려준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면 결국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도와주면 정을 지키는 것이고 도와주지 않으면 본분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친구가 돈이나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거절해도 된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다.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이유도 전혀 없다. 물론 거절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일부 무례한 사람은 깡패마냥 도덕적 속박으로 당신을 묶으려 한다. 아이고, 그 잘난 차 한 대 있다 이거지?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그래? 평소에는 펑펑 써대더니만 나 빌려줄 돈은 없어? 에이, 너랑 나랑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치사하게 굴기야? 우리가 알고 지낸 게 몇 년인데 차 한 번 못 빌려줘? 그들은 당신이 거절했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며 당당하게 비난을 퍼붓는다.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힘들어진다. 내 노력, 내 힘으로 산 차를 왜 빌려줘야만 하는가? 단지 상대의 기분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이런 모진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부탁하는 입장인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심지어 위협까지 할 수 있는 근거는 대체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 모두가 도덕적 속박 때문이다. 남에게 무언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심리를 지탱하는 근간 역시 도덕적 속박이다. 우리가 겨우 이 정도 사이였어? 너라면 나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돈도 그렇게 많이 벌면서 나한테 이만큼도 못 빌려줘? 난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했어. 안 도와줄 거면 앞으로 나 볼 생각하지 마. 몇 년 전 개봉한 청 카이거 감독의 영화 수색을 보자. 주인공 란추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잔뜩 상심한 채 버스를 탄다. 자리에 앉은 란추 앞에 노인이 와서 섰지만 시리와 고통에 빠진 그녀는 자리 양보하기를 거절한다. 그런데 누군가 이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란추는 순식간에 질타의 대상이 된다. 무자비한 마녀 사냥과 암이라는 병마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그녀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 영화 속 대중처럼 도덕적 속박을 들이밀며 남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혹은 겪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 눈에는 오로지 숭고한 도덕이라는 명분으로 타인을 질책하고 통제하고픈 자신의 욕망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이 들이댄 도덕적 잣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은 얼마든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만인의 지탄을 받아도 싼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극도로 이기적이다. 오로지 얻기만 바랄 뿐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 언제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놓고 생각하며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기를 바란다. 규범의식도 없고 법률 개념도 없으며 도덕적 속박에도 묶이지 않는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에게 빚지기라도 한 양 타인의 도움과 베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조금도 감사하지 않는다. 세상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남을 불평등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아예 사람으로 대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타인이란 그저 자신이 상상하는 세계를 완성할 도구에 불과하다. 이들은 또한 매우 고집스러운 동시에 매우 나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의문과 거절을 견디지 못한다. 그렇기에 의문과 거절에 부딪혀서 내면의 기대가 무너지면 극단적 저항감, 심지어 공격 성향까지 보인다.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차라리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며 멀어지게 두는 편이 낫다. 그게 무섭다고 무턱대고 끌려가다 보면 결국은 내가 지치고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진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줄 필요는 없다.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사람만 그렇게 대하면 된다. 누구에게도 스스로 상처 입히면서까지 남을 만족시킬 의무는 없다.